이번 학기에 보레스의 문학적 탐구 또는 보레스의 문학적 모험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레스에서는 잘 아실 텐데,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레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보레스가 누구냐고, 보레스가 대단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그런 사람 만나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보다는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마문이 막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보레스가 뭐 대단하다라든가 보레스 없이는 문학을 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상투적이거나 유치원 같은 애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보레스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에 할 겁니다. 마지막에 할 거고, 보레스가 아마 우리 8번 수업할 동안에 우리를 상당히 많이 놀라게 할 것 같거든요. 물론 보레스가 그 프랑스에 소개되면서부터 우리 알고 있는 수많은 포스 구조주의자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보레스를 이제 씹어 먹고 소화불량 걸리기도 하고, 또 소화가 이제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보레스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뭐 푸코니, 데리다니, 들레즈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레스를 이제 좋은 양식으로 삼아서 훌륭한 작업들을 많이 냈는데, 우리도 얘기 드리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다룰 작품이 이제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제목이죠. 왜냐하면은 돈키호테의 저자는 메나르가 아니거든요. 바로 세르반테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르반테스는 어디 가고, 그죠? 이 세르반테스 자리에 돈키호테가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우리가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를 새롭게 읽다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기존의 해석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해석을 가하면서 독창적인 해석을 통해서 아주 뛰어난 독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제목을 아예 노골적으로 바꿔가지고 피에르 메나르가 세르반테스 대신해서 300년 뒤에 이 책을 새로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얘기하면은, 자, 돈키호테를 읽기 문제하고 쓰기 문제가 보레스 같은 경우는 같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하고 과감하다 하더라도 저자하고 독자의 엄격한 구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너무 엄격한 선이잖아요. 근데 보레스는 후 물어버립니다. 바로 저자가 독자라는 거죠. 독자가 저자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피에르 메나르는 돈키호테를 새로 씁니다. 물론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뭐 셰르키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 것들이죠. 더 재밌는 것은 보레스는 자주 놀래키는데, 피에르 메나르가 돈키호테를 새로 썼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작품을 새로 씁니다. 그리고는 이게 별 볼 일 없다고 하면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제 놀라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되게 문학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뭐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의 철학과 문학이 위대한 작품이라고 뻐기고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녕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학과 철학에 대해서 겸손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작품과 이제 철학적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지 않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는, 그죠? 당신의 생각과 사실은 같은 얘기고 당신 옆에 있는 게 바로 나지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겸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존경하는 게 문제되는 것들이지. 자, 그럼 잘났다고, 그죠? 위대한 문학을 뭐 따르라, 또는 이제 뭐 나의 진리를 뭐 배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뭐 배우고 읽는 건 우리 문제고 그들이 그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나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의미에서 쓰기와 읽기에 관한 문제를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저자가 독자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저자 한 사람이 수많은 독자를 거느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레스 이후 세계부터는 독자 수만큼 저자가 생기는 거예요. 한 책에 대해서 10명 읽으면은 1 더하기 10이 됩니다. 저자 11명이 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보레스 세계고, 읽기는 쓰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글쓰기에 참여하게 되는 구도가 바로 보레스가 이제 소개하는 한 세계고, 오늘 그 얘기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 오래된 얘기 아니냐? 당연히 그렇죠. 보레스가 판을 바꿨기 때문에, 보레스 때문에 이제 문학적인 글쓰기와 비평의 세계와 독해가 완벽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오디세이 같은 거 보잖아요. 오디세이가 먼저 읽고 독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읽는 독해들은 원래 저자의 독해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종 같은 것인가요? 아마 아닐걸요? 우리의 해석들이, 그죠? 오디세우스에 대한 그 책을 고르기라든가 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책의 의미 같은 것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오디세우스가 과거고 오늘의 독해는 나중인가요? 과거는 아득한 것이고 오늘은 그 뒤에 있는 것인가요? 아마 아닐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디세우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죠? 한결같이 얘기한다면은 누가 그 책을 보겠어요, 또. 또 오디세우스가 하는 수많은 주석들이 없다면 누가 그 겁을 내겠습니까? 그죠? 이런 면에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이 사실은 오디세우스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판에 있는 거죠. 유상 공간 같은 건데, 자, 큰 공간이 있는데 오디세우스가 만든 공간이 있어요. 그죠? 누구는 쓰고 누구는 읽고 하면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울려가지고 한 장을 만드는 구도가 이제 되는 것이고, 보레스는 이런 면에서 대부분의 뛰어난 문학자들은 문학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새로운 걸 도입합니다. 근데 보레스는 문학이라는 판 자체를 새로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보레스 때문에 문학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레스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문학에서 뭐 새로운 구성을 개발했다든가 새로운 뭐 입기방식 개발했다, 이런 건 가능한 일인데 문학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레스에 대한 독해는 세부적인 점을 보는 것보다도 전체 판을 다시 읽는 작업에서 중요한, 또 우리의 눈을 새로 뜨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또 문학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앞으로의 문학이 어디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레스만큼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레스는 보시는 것처럼 스스로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얘기가 이미 있다 얘기하거든요. 너무 겸손한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이유는 자기 얘기가 새롭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보레스는 수줍어요. 이 얘기 처음 하는 얘기 아닌데, 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에 대한 뭐 논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평도 다 있다는 것들이죠. 자기는 그렇게 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보면은 처음 본 거죠. 우리 왜 그럴까요? 소위 과문한 거지, 그죠? 보레스는 책을 몽땅 봤거든요. 우리는 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다 새롭잖아요. 보레스는 이제 다 보고 나서 새로운 게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레스의 에세이 보면 책이라는 제목이에요. 책, 그죠? 책. 우리가 책을 아무리 봐도 책이라는 주제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책. 내가 본 몇 권의 책은 가능하죠, 그죠? 근데 책이라는 주제, 수식 없죠, 그죠? 책. 제목이 책이에요. 책에 얘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보레스예요. 보레스는 책, 문학,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항상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개별적인 것에 매몰돼가지고 전체를 안 보는 게 많다면 보레스는 가장 섬세하면서도 전체를 보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구성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죠. 자, 보레스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포지티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보레스가 없었더라면, 또 보레스를 읽지 않는다면은, 또 보레스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빼버린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은 아마 그 모습이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8주 정도에 걸쳐서 보레스 작품이 상당히 많지 않지, 그죠? 보레스가 작품을 너무 안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볼 책들은 픽션들이라는 작품집이죠. 물론 요 안에 보시면 픽션들하고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같이 묶여 나오니까 픽션들로 이제 일단 통칭하기로 하고, 알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작품을 이제 보레스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볼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불안당들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고, 뒤에 보면은 뭐 보르디에 보고서, 섹스피어의 기억 같은 작품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좀 이렇게 보완적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8주 동안에 소화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생략하긴 하겠지만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약간 선이 꺼집니다. 보레스가 아시는 것처럼 눈은 멀었지만, 그죠? 독상이 너무 엄청난 사람이고, 또 보시면 알지만 철학적 소재를 너무 잘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철학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버거워한다면 보레스는 그 철학이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씹어먹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져노는 사람이거든요. 그 철학을 가져노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 재미삼아서 보레스를 어떻게 소개할까. 그래서 이제 철학 너머의 문학 이렇게 다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철학자들 보면은 자기들이 위에 있으면서 문학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문학에서 주제 파악하고 문학의 주제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이게 뭐 보편성 있니 없니 떠들고 되는데, 보레스 같은 경우는 그런 논의를 이제 소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철학적인 소재들, 철학적인 진리론, 인성론 같은 것들이 보레스한테는 이제 문학적 구성 원리가 되거나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즉 진리가 주인공이 됩니다. 또 진리 찾는 사람 주인공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만들어 놓고 보면은 문학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 바뀌어 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레스가 예를 들면은 한 작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형이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메타피지카. 그래서 피지카라는 것은 이제 공간과 시간 속에
이제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세계, 사물들에 대한 탐구거든요. 메타피지카는 피지카 다음에 이런 세계의 제한, 즉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일반 원리를 말하죠. 그래서 사물 전체에 대한 학이 메타피지카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전공 철학이지만 이거 아무도 큰 소리 못 치거든요. 형사학에 대해서. 근데 모레스가 딱 정해버리죠. 메타피지카는 뭐냐? 환상문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놀랐거든요. 우리 문학 쪽에서 볼 때는 너무 기분 좋은 얘기죠. 메타피지카라는 것은 문학이 한 종류밖에 안 되나 봐. 그것도 환상문학밖에 안 되나 봐.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그러면 이게 장난삼아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물어보죠. 왜 그러냐 하면은 메타피지카는 마치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모든 어스펙트들을, 관점들을 몽땅 종합한다고 뻐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 안 했을까요? 밑에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게 시리 이런 말 씁니다. 그 말이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몽땅 종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형이삭제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뻔뻔스럽게 시리. 물론 그런 말 안 써요. 본래 점잖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순간에 우린 금방 메타피지카라는 것이 그런 식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메타피지카가 요구하는 총체적 관점을 요구하는 작품 형식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작품 얘기할 때 항상 모든 주인공들을 몽땅 꿰뚫어 보는, 그죠? 뭐, 겉과 속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이 인간이 앞으로 뭐 할지까지 알고 있는 전능한 그 관점이 나오잖아요? 신의 관점이죠. 바로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 이런 형이삭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관점 자체가 전능한 관점, 초월적 관점 상징한다는 것들이죠. 이거 형이삭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가짜입니다. 어떻게 작가가 그 사람이 숨어서, 그죠?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거 봤겠어요? 또 안 쓴 편지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 사람 꿈속에 들어가 봤나요? 어떻게 합니까? 다 얘기하죠, 그죠? 꿈을 꾸었다는 둥, 보내고 싶은 편지에 대해서 막 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현대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보는 세계만 그리고 안 보는 세계 그리지 않습니다. 우리 누보로만 같은 거 보시면은 객관적 관찰자 시점만 나와 있지, 그죠? 주인공 내면 같은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카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카프카 작품에 보시면은 객관적 관점 같은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하생활자 보시면 알지만 지하생활자에서 누가 나오죠? 농담하고 철학적인 논쟁을 즐기는 아주 괴팍한 인물 나옵니다. 내가 나와서 떠들고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성 방식 같은 것들은 전혀 형이삭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순간에 이제 문학적인 양식의 하나가 메타피지카가 되죠. 만약에 데리다가 이걸 포함하면 어떻게 되죠? 진리와, 그죠? 문학적인 미토스는 같은 게 돼버립니다. 진리는 어은주가 돼버려요. 니체 얘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진리와 문학은 종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버립니다. 데리다는 상당히 멋있게 얘기하고 있지만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죠. 보레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식의 방식으로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뭐 보레스가 철학을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자적인 논제를 펴는 건 아니지만 보레스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문학적으로 필요한 영역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진리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보레스는 그 진리를 가지고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라는 것들은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것들이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레스는 아마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진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문학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문학은 진리 없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레스는 기존의 철학적 사고 가지고 있는 진리 탐구, 그다음에 전능 관점에 대한 확신 같은 것들, 뻔뻔스러운 태도 같은 것들, 껄끗한 총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권력적인 태도 같은 것들을 싹 묻어버리고 문학이 지니고 있는 장점들을 동원해서 철학을 좀 이렇게 쉽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독자 같은 경우는 철학 공부가 워낙 안 돼 있는지 아니면 철학 개론 시간에 몽땅 애플을 맞았는지, 그죠? 우리는 칸트 얘기가 나오면 칸트.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나라에서 칸트 얘기 나오면은 칸트가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걸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정치가건, 뭐 방송국이건 뭐건 뭐 아무것도 없지, 그죠? 나오는 얘기 뭐죠? 아, 칸트가 시간을 잘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에서 칸트하고, 그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시간 안 지키고 뭐 칸트가 아닌가요? 칸트가 지가 한 번 하면 칸트가 아닙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하죠? 칸트 알고 봤더니 성생활이 있다 그러더구만.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식의 행동이 아니고 또 이제 칸트의 사생활 뒤지는 거예요. 막 뒤져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어떡할 거예요? 칸트가 성성을 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칸트 철학이 뭐 무너집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하늘이 파란 이유가 왜 파라냐 물어보면 칸트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이 파래서 파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식 방식이, 그죠? 하늘을 파랗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파래서 파란 게 아니라 우리가 파랗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푸른색을 거부하는 게 칸트 입장이에요. 자, 시간 같은 것들은 자,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죠? 선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의 형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들이죠. 시간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중한 형식이라는 것. 이게 칸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칸트 씨 어떻게 보았는지, 그래서 칸트 얘기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보레스를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 얘기를, 그죠? 단순히 외우거나, 그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써먹어요. 왜? 이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 같은 것들이 문학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점을 통해서 문학을 풍성히 합니다. 그리고 문학과 철학을 같이 버무려가지고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보는 눈을 가르쳐준 사람들이죠. 문학이 이야기입니까? 문학 이야기일까요? 돈키호테 같은 것들이 이야기 모음집인가요? 아마 그런 거 아닐걸요? 그래서 보레스에 따르면은 이제 문학을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자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므로써 새로운 세계, 그다음 인간이 세상을 보는 방식, 문학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시도 같은 것들, 또 문학은 매번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뭔지, 문학의 구성이라는 것들. 이것도 좀 독특한 얘기인데요. 스페인 사람들은 구성이란 말을 스페인어 자체적으로 그래요. 아르구멘토라 그럽니다. 아르구멘토. 우리한테 구성이라는 건 쌓는 거잖아요. 그죠? 쌓고 연결시키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구성은 아르구멘토예요. 그건 논쟁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문학이라는 것들은 논의구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장이 나오고 반대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누가 A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B가 A를 또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A에 대해서 두 사람이 좋아하니까 상이한 관점 아닌가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세상에 뭐 어떤 관점 하나 나오면은 반대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두 가지 갈등 구조가 나온 것들이 문학이죠. 이렇게 해서 논쟁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문학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구도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런 구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구도를 전혀 못 보고 맨날 안에 내용만 바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들이죠. 진정한 문학이라면은 그 아르구멘토를 다시 짜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구성을 만들고, 새로운 논쟁을 만들고, 다른 방식의 길을 만드는 게 문학이에요. 그죠? 있는 판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 사랑 얘기를 쓴다는 것들은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바꾸는 문제 아닙니다. 즉 A가 B로 바뀌는 문제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방식이라든가 사랑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의 의미에서 보레스는 그런 데 관심을 갖도록 우리 이끌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곧 하긴 할 텐데, 그래서 보레스가 이렇게 엄청난 작업을 이제 픽션을 통해서 했어요. 문제는 독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물론 그만일 수 있죠, 그죠? 못 이루면 그만이긴 하니까. 보레스가 미안했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를 구제하고 싶었는지 더 쉬운 책을 씁니다. 알레베라고 썼어요. 이거는 이제 대중용 교과서예요. 자기가 쓴 내용들을 쉽게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읽을 때는 거꾸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알렙을 먼저 보고 거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쉬우니까. 자, 알렙,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재밌는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슬인데 이 구슬에는 존재하는 세계가 모두 들어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구슬이 조그만한 건데, 그죠? 작은 구슬 속에 전체가 들어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말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울 앞에 서죠, 그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냐?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거울 속에, 그죠? 컴퓨터 자료처럼 다 들어있나 봐요, 그죠? 딱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에 따라서 딱 나오죠. 1등은 황신애고, 뭐 쭉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그죠? 거울아, 거울아, 그럼 354번째 누구지? 1등을 알면은 이걸 모르면 되나요? 알아야 되지,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등수는 누구야? 물론 이제 이런 태도가 건방지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을 만들고 등수 매기는 것들은 아주 웃기는 태도죠, 그죠? 모시메들의 상처적인 방식 중 하나예요, 그죠? 여자 쫙 내려놓고, 그죠? 누가 제일 예쁘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쁨한 왕비 이렇게 하는 그 흉악한 짓들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미스 코리아 사고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뭐 그 생각 기분 나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뭐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미적, 그죠? 등급이 다 인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있다는 것들이죠, 모든 것들이.
이거 왜 달라고 그래? 그거 왜 빼고 그래? 뺄 필요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하고 하나가 통일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이미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알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아마 그 무한집합 기호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이제 칸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한집합 기호거든요. 무한집합에서 이제 가장 첫 단위를 알렙 제로라고 그럽니다. 이게 기호가 알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자가 볼 때는 이제 무한집합 기호고, 이제 수학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존재하는 세계를 몽땅 담은 구설이고, 그다음에 또 보레스 쓸 때 보면은 이런 작품에 대한 예가 바로 단테의 신곡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곡 속에 들어있는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한 모든 영혼들의 총망라된 상황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어떤 전체, 부분, 무한성, 그다음에 문학은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 독특한 관점으로 이제 우리를 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두 작품집들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아마 처음에 잘 읽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는 이런 작품들 좀 읽기 위해서 이제 좀 훈련을 좀 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서 작품 읽는 게 목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저 작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나중 문제고 좀 읽고 이해를 하면서 작품을 좀 나중에 우리 거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자는 게 우리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은 이제 돈키호테를 소재로 삼아서 돈키호테 읽는 방식을 통해서 읽기의 문제, 쓰기의 문제, 해석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보레스가 위대하다. 보레스는 형편없다. 신은 위대하다. 신은 나와 무관하다. 이게 다 해석이거든요. 자, 신은 나와 무관하다는 해석이 틀렸다 하더라도 저도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교회를 안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그때 이제 해석된 대상, 이런 것들이 내가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해석 자체는 존재에 대한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인식의 세계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자, 다음 두 번째에서는 바벨의 도서관. 자, 도서관이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 진리와 질서의 대명사 아닙니까? 도서관에 만화책 같은 거 없잖아요? 그죠? 만화책은 진리가 없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이 바벨의 도서관이에요. 자, 이 작품이 바로 우리가 보레스를 만약에 한 번만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딱 하나 고를 때 고르는 작품입니다. 보레스를 대표하고 보레스의 모든 게 들어있고 이것만 이해하면 보레스가 몽땅 이해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축도가 바로 바벨의 도서관이에요. 자, 바벨은 이름이고 내용은 뭘까요? 진리와 질서가 없는, 그죠? 자, 진리 없는 도서관, 질서 없는 혼돈의 세계, 필연성 대신에 우연히 존재하는 세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보는 도서관은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서관도 겉보기 질서가 있어요. 하지만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책은 다 있지만, 그죠? 이 책을 몽땅 모아도 진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다시 말을 바꾸면은 존재하는 책 전부를 한 권으로 요약했다고 했을 때 그 한 권의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책의 책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인간, 책의 책, 그죠? 저기 기독교 신자들은 무슨 책 들고 다니죠? 제가 들고 다니는데 물어봤죠. 이분도 안 그랬죠, 그죠? 성경은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죠? 들고 다니는 거지, 그냥, 그죠? 그래서 반짝반짝하고, 그죠? 금박하고 막 그러지, 그죠? 글쎄요, 성경 한번 보세요. 얼마나 봤는지. 안 보고 삽니다. 그래서 들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뭐죠? 그게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또, 그 기독교 본 사람 다른 책 봅니까? 다른 책 안 보지, 그죠? 진화론 책 같은 거 안 보잖아요? 진리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리를 담은 한 권의 책입니다. 보레스는 바벨의 도서관에 그런 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동의보감으로, 그 다음에 물리학을 몽땅 묶었던 통일장 이론 같은 것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몽땅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진리가 없다면은? 자, 일단 철학자들은 곤란하겠죠. 진리가 없다고 나오니까. 근데 달리 보면은 진리가 없는 것이 꽤 재미있고, 그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의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진리가 없다면은. 우리가 학교 가서 수업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떠들고 우리는 떠든다면 안 되죠? 선생님 수업하시고 우리는 이제 받아 적지,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수업할까요? 선생님 문제를 낼걸요?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답은 누가 맞는 거죠? 이게 이제 판관이 다른 판이 만들어질 겁니다. 토론할 것이고, 그죠? 논의할 것이고, 답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신들의 유한한 관점을 통해서 협력하거나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하나의 관점은 존재하는 세계를, 알고 싶은 세계를 몽땅 보여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이해하겠어요? 그죠? 또 반대로, 그죠? 어떻게 주부가 남편을 이해할 것이며, 어떻게 남편이 주부의 설거지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죠? 설거지 해봤어요, 그 사람이? 안 해볼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영원히? 밥도 안 해먹은 사람이 어떻게 밥을, 그죠? 삶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딱딱한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얘기합니까? 그죠? 이런 식의 것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는 순간에 자신이 보지 않거나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일반화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내 네 마음 다 안돼.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이에요? 뭘 알아요, 여기는? 그죠? 그냥 모른다고 그러면 될 텐데, 그죠? 내가 네 마음 알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 듣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다고 그러고 자기 막, 태법을 얘기하고 자, 따라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 애들이 성질 나죠, 그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명령하고, 옥박 지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진리가 없는 바벨의 도서관을 보레스가 만들어내죠. 상상력을 통해서. 근데 잘 보면은, 보레스가 만든 가짜 도서관인데, 잘 보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도서관 똑같아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도서관의 진짜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 역사, 지의 역사입니다. 그죠?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한 권의 그 작품 속에서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방식을 다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는 매번 놀라게 만드는 사람이고, 보시면 알지만, 이제 바벨 도서관을 이해를 못해서 볼 때마다 새롭다가 아니고, 그죠? 이해를 하고 본다고 했을 때도 상당히 이제 이 작품 속에서는 진리가 있다면은 알면은 끝나는 거죠. 그죠? 이래서 끝나는, 우리 정보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인포메이션은. 정보는 오늘 날씨가 맑고 온도가 26도다. 알면 끝난 거죠. 그죠? 더 이상 뭐 탐구할 거 없잖아요? 근데 보레스 작품 같은 경우는 이해했을 때 신기하게도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매번 다뤄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것들이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계속 봐도 볼만하고 재미있고 마치 무슨 그 창고처럼, 그죠?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지니고 있어요. 왜? 이 작품 자체가 겉보기와 달리 안에 무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레스 얘기가 뭔가 하면은 천일야화라고 있죠. 그죠? 천일야화 이겁니다. 꽤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 더 있습니다. 이 하루가 뭐죠? 많고 또 많은 거니까 끝이 안 난다는 얘기. 무한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레스는 모든 문학들은 그 속에 무한을 담아야 됩니다. 왜? 내가 얘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쉐라자드가 얘기를 끝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죽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알리바바가 얘기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멈추죠. 내일 해준다 그럽니다. 왕이 칼을 뺐다가 죽이면 안 돼요. 그죠? 다음 날 또. 그 왕은 이상한 왕이에요. 그죠? 성행위를 하고 보통 보시면 되는 폭설을 자는데 얘는 눈 바짝 뜨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희한한 왕이긴 한데 정력이 짱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눈 바짝 뜨고 듣습니다. 근데 얘기가 끝이 안 나. 그죠? 어떡합니까?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얘는 죽일 수 없는 거죠. 또 다음 날 계속. 그죠? 계속 날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샤르잔 죽을 수 없는 거죠. 왜? 항상 내일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내일이 항상 있으면은 안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죠? 항상 하루 남아있는 거야. 다음 날이 있는 거야. 이게 무한성이거든요. 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천일야화는 이야기의 창고가 아니라 무한성에 대한 시도입니다. 그죠? 안 죽어야 되거든요. 얘가 얘기하는 순간에 안 죽습니다. 그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지만 문학 속에서 어떻게 되죠? 안 죽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인간 다 죽는데 문학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에 또 화제가 되는 순간에 얘기 듣는 순간에 살아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문학계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보레스 때문에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아, 천일야화라는 것은 불멸에 관한 탐구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연장하고 있거나 다르게 살고 있구나. 근데 이 세계는 현실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세계가 바로 보레스가 얘기해 주는 것들이죠. 이것처럼 이 도서관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줍니다. 도서관은 무한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난해한 면도 있지만 생각을 좀 바꾸면은 모든 소설들은 뻔하거든요. 구성, 뭐 주인공 전개하는 방식, 이 사람 얘기는 다 새롭습니다. 모든 걸 바꿔버린 거죠. 판을 바꿔버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뻔한 게 아니라 항상 새로 창조하는 방식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들이 매번 모험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 만들어내고 하는 면에서
늙을 새가 없는 거죠. 자, 늙다는 건 뭘 말합니까? 판에 박히는 것이고 반복하는 것이 습관되는 것들이죠. 똑같은 반복하죠.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페르 메나르 얘기를 할 거고, 바빌의 도서관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기원과 파생의 문제 다루는 이제 그 돌고 도는 폐허, 그 다음에 그 가상의 도시를 얘기하는 뜰렌 우크바르, 그 다음에 제3의 세계, 이런 세계 속에서 보레스가 또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이제 관념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독특한 우리 삶의 모습들을 다시 비춰줍니다. 그래서 재밌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불멸에 대해서 사람이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